제 남편은 20년 동안 그 차를 복원했습니다. 차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팔았어요. 제 아내가 파리에 가고 싶어 해서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중고차 매매상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께서 차에 무언가를 두고 가셨습니다. 급히 오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문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를 손에 들고 부엌 싱크대 위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고 해가 이미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지만 차고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김진우는 단 한 번도 밤새 차고 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우 씨는 없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4월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였다면 벌써 저곳에서 손에 걸레를 들고 차체 위로 몸을 숙이고 있었을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잔디가 또 자라나서 사람을 불러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닿질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맨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실내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바닥 중앙에는 익숙한 검은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차가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연히 흔적이 남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뒷벽을 따라 놓인 작업대는 진우 씨가 남겨둔 그대로였습니다. 구멍 뚫린 판에는 스패너와 드라이버가 걸려 있었습니다. 각 공구의 자리는 마커로 윤곽선이 그려져 있어 제자리가 어디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공구 상자는 닫혀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그의 작업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상 제 가슴을 아리게 하던 작고 단정한 그의 글씨체였습니다. 차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문설주를 짚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43년을 응급실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이런 단순한 것들을 배우고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지만 이 공허함 너머로는 생각이 나아가질 않았습니다. 작업대로 다가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기록. 그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의 것이었습니다. 글씨체는 이미 지쳐 있었고 글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 이 멋진 녀석과 20년. 어서 선영에게 제대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여름엔 우리 둘만의 은퇴기념 국도 여행을 떠나야지. 저는 노트를 덮어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차고에서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났습니다. 기계유 냄새,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그의 손을 1분 만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던 오렌지향의 공업용 비누 냄새까지. 저는 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흥얼거리는 소리, 선반이 낡은 라디오에서 7080 가요가 흘러나오고 내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행나무길에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BMW 한 대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리스 차량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새해에 굳이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제가 감명받아야 한다는 듯이. 민준이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38이나 되었지만 여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 때면 시선을 피하는 버릇. 마당 건너편에서도 그게 보였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유라가 내렸습니다.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기 나는 검은 머리, 명품 선글라스, 제 한 달 식비는 좋게 나갈 법한 옷차림.
그녀는 차 옆에 서서 마치 제 자리를 가늠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가 현관 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는 기다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차는 어디 있니, 민준아? 그의 턱이 움찔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어디 있냐고? 팔았어요. 그 말은 제게 떨어졌지만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듣고 뇌가 번역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뭐라고? 어제 팔았어요. 그는 텅 빈 차고를 흘끗 본 뒤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유라가 파리 여행을 오래전부터 계획했거든요. 비즈니스 미팅 때문에 꼭 가야 했어요.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손으로 번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손을 깍지 껴 팔꿈치에 붙였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 차였어. 그냥 서 있기만 했잖아요. 목소리가 더 딱딱해지고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진 이제 안 계세요. 엄마도 운전 안 하시잖아요. 그는 마침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잠을 못 잔 모양이었습니다. 값도 잘 쳐줬어요. 1,500만 원. 그런 구형 차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에요. 1,500만 원. 진우 씨가 주말마다 20년을 쏟아부은 1세대 각 그랜저의 값. 그가 나사 하나하나까지 전부 분해하고 조립했던 차. 가족의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맹세했던 차의 값.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3년간의 응급실 생활은 제게 속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니? 어제 점심 지나서요. 엄마 장 보러 가셨을 때 아들은 여기에 살 때 쓰던 낡은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 그녀를 만나기 전에 쓰던 열쇠. 저는 한 번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차고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작업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었죠.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럼 허락하셨겠어요? 아니, 거 보세요.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 집과 마당, 그리고 이 거리 전체가 자기 것인 양 당당하게. 아들 옆에 서서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붉고 완벽한 손톱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논의할 건 없어요. 거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내일 파리로 떠나요. 저는 그녀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가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누구신지, 민준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주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한 번도 그녀의 눈까지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나와 내 아들 사이의 문제야. 저는 그의 아내예요. 두 분 사이의 일은 곧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돈이 필요했어요. 차는 그냥 방치되고 있었고요. 파는 게 논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건 걔 아버지의 차였어.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단호한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우리 둘 다요. 이해하시죠? 저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민준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라는 그의 팔을 단단히 소유하듯 잡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건축물, 박물관, 정말 낭만적이에요. 가벼운 말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얼음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저희 가봐야 해요. 민준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짐도 싸야 하고요. 그래요. 유라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새벽 비행기라서요.
그들은 BMW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 씨의 차고 안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슬리퍼를 신은 채 그는 차에 탔습니다. 유라 쪽의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님. 돌아와서 뵐게요. BMW는 후진하여 마당을 빠져나가 은행나무 길 끝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차고로 돌아와 기름 자국이 있는 중앙에 섰습니다. 차가 없는 고요함은 달랐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를 비쳤습니다. 저는 다시 진우 씨의 노트를 집어들고 마지막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가 제게 운전을 가르쳐 줄 거라는 이야기, 여름 여행 이야기, 20년간의 작업이 마침내 끝났다는 이야기. 선반 위에는 그의 컵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닿아 반질반질해진 손잡이. 수년간 찌든 때는 아무리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후에 제가 닦았지만 찬장에 넣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공구들, 작업대, 라디오, 그리고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의 냄새와 그의 그랜저가 있어야 할 텅 빈 자리. 저는 노트를 덮어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햇살은 이미 봄처럼 따스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웃집에서는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소리, 평범한 아침. 8개월간의 미망인 생활. 저는 이미 흘릴 눈물은 다 흘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고에 서서 진우 씨의 노트를 손에 들고 우리 아들이 남긴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슬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고 문을 잠그고 불을 껐습니다.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있어야 할 빈 공간은 벌어진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교체된 카뷰레터에 대한 글줄들, 그의 단정한 글씨로 적힌 정밀한 측정값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화는 7시 정각에 울렸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노트가 펼쳐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뷰레터에 대한 같은 페이지를 읽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가락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되십니까?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온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철수입니다. 이철수 클래식카입니다. 사모님 차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분의 차요. 저는 허리를 폈습니다. 네, 그랜저 말인가요? 따님께서 수요일에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발 지금 와주실 수 있다면 와주세요. 진우 씨가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우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좋은 친구였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례식에도 갔었습니다. 맨 뒤에 서 있었죠.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주세요, 사모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가의 어둠 속 그림자처럼 서서 조사를 듣다가 사람들과 포옹하는 사이에 사라졌던 검은 양복의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가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성수동 공업단지. 저는 봉투 뒷면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저는 청바지에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열쇠를 찾았습니다. 길은 한산했습니다. 대학병원을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꽉 차 있었고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공업단지는 콘크리트와 쇠로 저를 맞았습니다. 이철수 클래식카는 긴 거리의 맨 끝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건물 앞
철망 너머로 반짝이는 클래식 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진열장처럼 각 차는 하늘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쯤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셔츠 차림, 그는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내리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선영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철수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분께서 25년 전에 제 인생을 구해주셨습니다. 그가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여는 게 꿈이었습니다. 모든 은행을 찾아다녔지만 거절의 거절뿐이었죠. 담보도 신용기록도 없었습니다. 오직 꿈과 배짱뿐이었죠. 진우 씨가 보증을 서주고 자신의 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지만 빚은 단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입니다. 제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이철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침을 삼켰습니다. 수요일에 따님께서 그랜저를 몰고 왔을 때 마당에서부터 알아봤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만날 때마다 전시회에서나 경매장에서나 그 차 얘기로 저를 귀찮게 했었죠. 이것 좀 봐. 내가 해냈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라고. 아이처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준군이 차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제게 말입니다. 이철수 씨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넘기는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 가격을 아냐고 묻더군요. 1,500만 원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얼마짜리인데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희귀 모델이고 상태는 박물관급입니다. 저는 그대로 연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린 것처럼 이철수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리 여행 때문에 급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영 사모님, 이 차는 제 것도 그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우 씨는 2년 전에 제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사모님께 연락해서 한 가지 일을 해달라고요. 가시죠.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유리문을 통해 크고 빛이 가득한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바닥, 천장의 조명, 덮개로 덮인 세 대의 차. 이철수 씨가 가장 끝에 있는 차 옆에 멈춰서서 방수포 끝을 잡고 당겼습니다. 짙은 와인색 휀더, 크롬 장식. 광택난 차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랜저는 여왕처럼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밤의 냉기로 차가웠으며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보닛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금속은 매끄럽고 시원했습니다. 모든 선에서 진우 씨가 느껴졌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가죽 시트에 앉았습니다. 집착고의 냄새, 기름, 오래된 가죽, 그리고 희미하게 감도는 오렌지 향의 비누 냄새. 핸들은 그의 손가락이 20년 동안 쥐었던 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가 제게 뭔가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문기둥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밀 공간을요? 왜요? 만약에 대비해서 사모님께서 알아야 한다고요. 오직 사모님께만 말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걸 당기라고. 라디오의 앞면 패널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뒤로 깔끔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혼자 계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사모님을 위한 겁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에 종이가 두껍고 묵직한 서류철이 잡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제 이름이 선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작은 열쇠가 든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봉투부터 열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찍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날짜는 그가 떠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자신감 있고 아플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선영,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못해. 미안해. 당신은 분명 곁에서 함께 겪으려 했을 거야. 알아. 하지만 증거가 없이는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었어. 1년 반 동안 유라를 지켜봤어. 그녀는 자신을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야. 최소 2건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어. 서류철에 내가 모은 모든 것이 들어있어. 사진, 서류, 이전 피해자들의 연락처. 수법은 똑같아. 나이 든 부모와 재산이 있는 남자를 골라. 그 다음엔 우리 집에 손을 뻗기 시작할 거야, 선영. 그게 그녀의 방식이야.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집을 파는 게 모두에게 더 나을 거라고 설득하고는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거지. 조심스럽게 그녀와 대화하며 반응을 살폈어. 그녀는 아주 교묘해. 민준이는 보지 못해.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겐 아직 그 증거가 없었어. 상자 속 열쇠는 신한은행 우리 금고 열쇠야. 447호. 안에는 내가 94년도에 산 주식 서류가 들어있어. 환자 한 명을 도와줬는데 그의 아들이 기술 회사를 시작했었거든. 현재 가치를 확인해봐. 당신은 안전해. 이철수 씨는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전화해야 할지 알아.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를 믿어. 몸조심해. 그리고 민준이도 지켜줘. 그 애도 피해자야. 사랑해. 나는 여전히 당신들을 지키고 있어. 진우가. 저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진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미리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사진들. 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더 나이 들고 흰머리가 희끗한 남자. 또 다른 사진, 다른 결혼식, 다른 남자. 혼인증명서 사본들. 최유라, 박동철, 부산, 2019년 6월. 또 하나. 최유라, 정재호, 대구, 2021년 3월. 지역 신문기사 스크랩. 노인 여성, 평생 모은 돈 잃어. 며느리가 집 매각 주장. 다른 기사. 의심스러운 거래 후 가업이던 카센터 폐업. 그의 손으로 쓴 메모들. 날짜, 행동 기록. 그녀가 우리 집에 대해, 내 건강에 대해, 저축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마지막 장에는 연락처 목록이 있었습니다. 박동철과 정재우의 전화번호, 그리고 메모.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민준이는 믿지 않을 거야. 그녀는 너무 교묘해.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고 내가 없다면 제발 끝까지 해줘. 우리 아들을 지켜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익숙해진 조용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랜저 안에 앉아 서류철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했던 것을 위해. 이철수 씨는 5분쯤 뒤에 돌아왔습니다. 문가에 서서 제가 숨을 고를 수 있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얼굴을 닦고 차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분이셨죠. 이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들과 통화해야겠어요. 박동철 씨와 정재호 씨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제 사무실을 쓰세요. 책상, 전화, 물 다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계세요. 저는 그랜저를 보았습니다. 20년간의 그의 노력, 비밀 공간, 그리고 유라가 차고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숨겨둔 편지. 이제 제 차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이 일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묵직한 책상, 전화기, 물병. 저는 서류철과 편지를 놓고 전화번호가 적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화기를 제 쪽으로 당겨 첫 번째 번호, 박동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귀에 대고 신호음이 울리는 횟수를 세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철수 씨의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큰 책상, 전화기, 물병, 그리고 블라인드 틈으로 스며드는 빛. 저는 책상 위에 서류철과 편지, 그리고 제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제가 곁에 있겠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여보세요. 박동철 씨 되십니까?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최유라라는 여자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수화기 저편이 조용해지더니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전화가 올 줄 알았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헛되이 설명해온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유라가 이제 제 아들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이미 저희에게 지출을 줄이고 안전을 생각해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는 동안 침묵을 지켰고 마지막에야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성인이신가요? 3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난 곳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행사 자원봉사를 하던 주민센터에서 유라는 행사 기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냥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것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4년째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그가 기쁨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간 만나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저 아이 마음에 안 든다, 믿음이 안 간다고 말했지만 다시 살고 싶은 사람에게 늙은이의 말을 누가 듣겠냐고 했습니다. 결혼 후 유라는 돌봄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이 쇠하고 이름을 잊고 운전이 위험하고 계단이 미끄럽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씨는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단어를 읽거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 그녀는 그에게 치매 관련 기사 스크랩, 노인 낙상 통계, 우연히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둔 관련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그림으로 맞춰져 갔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최고의 실버타운을 찾아냈습니다. 비싸고 거의 요양원 수준인 곳. 어머님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유라는 말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겠지만 집을 팔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는 집을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넘게 살아온 집은 약 5억 원에 팔렸습니다. 돈은 갓 결혼한 아내와의 공동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게 더 편리하고 결제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적응 기간 동안 잠시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2주 후 유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좌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모든 돈을 인출하고 주소도 새 번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깨끗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공동재산이었고 접근 권한이 있었기에 신고하고 뛰어다녔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그들의 공동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반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셨지만 그때 집은 이미 남의 것이었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연극을 시작하게 두지 마세요. 그가 끝으로 말했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사모님이 피곤해 보인다, 헷갈려 한다, 위험한 카펫, 힘든 계단 같은 것들이요. 전부 기록하세요. 논쟁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어떤 서류든 어떤 방문이든 기록하고 아드님을 지켜주세요. 그는 지금 귀를 막고 있겠지만 곧 괜찮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자를 멈춰야 합니다. 그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책상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도 말도 떠오르지 않았고 오직 들은 이야기에서 오는 묵직한 명료함만이 남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없이 물 한 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모금 마신 뒤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정재우 씨 되십니까? 네, 저는 박선영입니다. 최유라에 대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놀란 기색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를 위로하러 왔다가 식이 끝난 후 다가와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정확히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해해요.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그는 그 따뜻한 손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버텼습니다. 곧 만나기 시작했고 8개월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40년 된 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가 물려받았지만 정재호 씨는 그 일에 손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흔적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유라는 팔고 있고 바다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약 3억 원에 팔고 공동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지 3일 만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없는 번호가 되었고 카드는 텅 비었으며 흔적은 해외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터키 안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해 그곳까지 갔지만 이미 모든 돈은 여러 계좌와 현금 인출을 통해 모래알처럼 흩어진 후였습니다.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전에 모든 걸 조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모, 재산, 습관까지요. 만날 때 이미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고 있는 거죠. 아드님은 댁의 집에 접근할 수 있나요? 서류에는 아직 아니지만 그녀가 밑밥을 깔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모든 걸 서류철에 모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말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직접 보게 하세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남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은 충격으로만 다가옵니다. 외면할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깨닫게 되면 더는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고 나서야 제가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가락이 지치고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진우 씨의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고통뿐만이 아닌 기댈 곳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편지, 날짜, 이름, 액수, 수법. 그가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있었군요. 이철수 씨가 제 집중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친구 중에 사립탐정 강태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제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민중군이 믿지 않을 거고 공연히 가정만 파괴할 거라고요. 아들이 스스로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책상 서랍을 여러 명함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강태식, 사립탐정, 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흰 카드 위에 검은 글씨가 칼날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손가락 사이에 잠시 쥐었다가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 옆에 놓인 열쇠가 든 작은 나무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 씨가 숲속의 오솔길처럼 미리 닦아놓은 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은행부터 가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447호 금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붐볐습니다. 금요일 대기줄이 길었습니다. 누군가는 송금을 받고 누군가는 ATM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고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 매니저가 저를 금고실로 안내했습니다. 두꺼운 문, 복도, 책상, 램프, 447호. 열쇠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들어맞았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가 담긴 깔끔한 투명 파일과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선영. 94년도에 5천만 원을 투자했었어. 한 환자를 도와줬는데 그 아들이 기술회사를 일으키고 있었지. 한 달 전에 이 서류들을 찾아서 가치를 확인해보고는 깜짝 놀랐어. 테크코어 시스템즈라는 회사야. 작년에 상장했더군.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아. 당신을 위한 거야. 만약 당신이 금고에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준비되면 팔아. 평안하게 살고 여행도 하고 독립적으로 살아. 나는 곁에 있어. 진우가. 저는 서류 파일을 매니저에게 가져갔습니다. 현재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고 안경을 고쳐 쓴 뒤 다시 화면을 보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대략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말없이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걸 샀어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방 속에 이 서류들이 들어있자 세상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기댈 곳, 돈, 제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돈. 저는 진우 씨가 왜 서류철을 여기에 두지 않고 차에 숨겼는지 이해했습니다. 은행은 귀중한 것을 위해, 차고는 비밀스러운 것을 위해, 유라는 차고에는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사립탐정을 만났습니다. 강태식 55세쯤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했고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행동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미리 겁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가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최근 3개월간 그녀는 가명으로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나이든 친척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방법을 묻고 요양원에 대해 문의했죠. 부동산 사이트에도 접속해 담보 없는 매물을 찾았고 소나무 언덕이라고 아시죠? 비싼 실버타운을 둘러봤습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준 군에게는 신용카드 3개가 있습니다. 총 부채가 약 3,2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명품 의류, 레스토랑, 파리 호텔 등입니다. 그의 연봉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 없죠. 그녀는 그의 이름으로 빌린 돈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보통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그녀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법은 비슷합니다. 1단계, 꿈, 여행, 새로운 삶을 원하게 만드는 큰 계획. 2단계, 3개월, 당신에 대한 걱정, 피로, 건망증, 위험한 계단에 대한 언급. 3단계, 4~6개월, 상담, 방문, 브로셔 검토. 4단계, 8개월, 당신의 안전을 위해 집을 팔기로 결정. 경찰은요? 아직 그녀가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훔치거나 위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산과 대구에는 이미 전과가 있지만 그건 다른 지역의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중군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냥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의심이 많다고 그를 설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사실과 마주치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가 쓴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돌아와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 민준이가 집 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6주 전 유라가 방들을 돌아다니며 인테리어 참고용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1달 전 민준이가 우리가 함께 점심 약속을 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런 기억이 없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가스라이팅. 3주 전 유라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도우미를 부를까요? 2주 전 그녀의 가방에서 소나무 언덕 브로셔가 떨어졌다. 현대적인 돌봄, 안전, 편안함. 저는 날짜, 시간, 옆에 누가 있었는지 모든 사소한 것을 한 줄 한 줄 기록했습니다. 진우 씨가 작업대 위상자에 와셔 볼트, 게스킷을 종류별로 담고 마커로 이름을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제 상자는 종이로 만들어졌을 뿐. 편지, 서류철, 통화, 금고, 강탐정, 빚, 브로셔. 그가 제게 남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지붕 너머로 졌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끗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교대 근무와 당직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닭과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파리, 귀국, 저녁 식사. 그 아래에 갈비찜, 샤인머스켓이라고 썼습니다. 침착하게, 그리고 그녀가 말하게 돌아. 듣고, 지켜볼 것. 저는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박이고 신호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햇볕이 도움이 된 듯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비행기에서 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눈가의 긴장감. 저는 저녁 6시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갈비찜, 진우 씨와 민준이가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음식, 그리고 디저트로 샤인머스켓을 준비했습니다. 이 식탁은 수많은 세월을 버텨왔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식탁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같은 의자, 진우 씨가 언젠가 천을 갈았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화는 유라가 주도했습니다. 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졌다고. 역사 지구의 호텔,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의 점심, 발음하기도 힘든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그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의 그림. 저는 들으면서 그녀가 어떻게 강조점을 두는지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매끄럽고 막힘없이. 이 모든 게 정말 영감을 줘요. 그녀가 차를 다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민준 씨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솔직히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자를 더 덜어주었습니다. 어머님도 여행 좀 다니셔야 해요. 민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 구경도 하시고요. 언젠가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 유라가 부드럽게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커요. 규모를 좀 줄여서 더 편한 곳으로 가시는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시도. 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단, 마당, 다 부담이잖아요. 우리 나이에는 앞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하고 있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이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우리라는 말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아니라 씨앗은 뿌려졌고 앞으로는 더 촘촘해질 것이었습니다. 커피와 디저트 후에 유라는 화장실에 간다며 10분 정도 사라졌습니다. 5분을 기다린 후 저는 위층에서
진우 씨의 옛 서재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래층 화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당황한 척했습니다. 방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을 뻔했어요. 화장실은 원래 있던 곳에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물론이죠. 그녀가 제 팔뚝을 건드렸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죄송해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아래층으로 안내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는 그녀 특유의 미소였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어머님. 곧 또 들를게요. 문 밖이 조용해지자 저는 바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저녁 8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집이 너무 크다. 위층 서재 근처에서 10분.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모든 사소한 것을 한 줄에 담았습니다. 아침에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 제발 와주렴. 혼자서. 유라랑 저는 비밀 없어요. 엄마, 너와 나 사이의 문제야. 아버지에 관한. 긴 침묵. 알았어요. 3시 이후에 갈게요. 유라한테 어디 가는지는 말할게요. 3시가 되자 저는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우 씨의 서류철과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류철을 보자마자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또 차 얘기라면 앉아라. 저는 제 병원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 논쟁하기 전에 들어봐. 중요한 거야.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읽었고 글줄을 따라 내려가면서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아버지가 1년 반 동안 유라를 감시했다고요?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는 항상 그 애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건 민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망상이에요. 계속 봐. 저는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다른 더 나이 든 남자 옆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또 다른 결혼식 사진. 다른 남자. 혼인증명서 사본들을 놓았습니다. 최유라, 박동철, 부산, 2019년 6월. 최유라, 정재호, 대구, 2021년 3월. 신문기사 스크랩, 진우 씨의 손으로 쓴 메모들. 날짜, 액수, 행동. 이건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름이 같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합성, 포토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전화해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네가 직접 확인해. 저는 진우 씨의 단정한 숫자들이 적힌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2개의 전화번호, 이름, 민준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진심이세요? 그가 벌떡 일어나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제가 어떤 남자들한테 전화해서 제 아내랑 결혼했었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아세요? 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듣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 유라는 날 사랑해요.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말을 더듬고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전 그렇게 못해요. 그는 종이를 주먹에 구겨쥐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제가 말했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널 지키려다 돌아가셨어. 그분의 마지막 몇 달을 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보게 하지 마. 그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등은 뻣뻣했고 구겨진 종이를 쥔 주먹은 허벅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확 열고 요란하게 닫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현관을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편지, 사진,
두 개의 전화번호가 식탁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전자는 끓고 있었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늦은 저녁은 끈적하게 흘러갔습니다. 전화기는 노트 옆에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그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할지 아니면 그녀에게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소리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들으며 첫 번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시계바늘은 기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들었을까, 직접 보았을까. 자정이 되자 식탁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한테 전화해봤어요. 박동철 씨랑 정재호 씨한테요. 전부 다 사실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화가 나서 집을 나갔지만 집에 가서 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진우 씨의 편지를 다시 읽고는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유라에게 어린 시절, 결혼 전 성, 대학,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 다른 이력. 마치 남의 인생을 종이에 적힌 대로 읊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왜 자기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는지, 명세서는 어디 있는지, 그녀가 말하던 사업은 어디에 있는지. 그녀 얼굴이 낯설어졌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요. 제가 아무것도 이해 못한다고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카드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없이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10분 만에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집에 있거라. 강 탐정님께 전화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강태식 탐정은 첫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이미 거래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그녀가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고 총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비행기 표를 구매했습니다. 이스탄불행. 내일 아침 6시 출발, 편도입니다.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건으로는 아직 이르지만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엔 살아있는 고소장이 있으니까요. 서두르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준군이 필요합니다. 카드 관련 공식 고소장이요. 그래야 우리도 명분이 생깁니다. 전부 다 하겠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제 집에서 만났습니다. 강 탐정은 서류철을 들고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붉은 눈에 잿빛 얼굴로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고 강 탐정은 군더더기 없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은 지금 작성하고 가는 길에 제가 공항 경찰대에 연락해두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요청이 있을 때만 나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 그녀를 멈추면 공개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연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준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작한 일을 끝내셨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도록.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둡고 드문드문 차와 가로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살짝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 탐정이 운전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뒷좌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았고 저는 어릴 적 그가 천둥을 무서워할 때처럼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인천에 가까워진 것은 오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공항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커피숍이 문을 열고 카트 끄는 소리가 났고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은 나른하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각자 자신의 길과 걸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강 탐정은 우리를 출국 심사대 맞은편 기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형사팀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나서지 말고 기다리세요. 민준이가 긴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솟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어. 전광판의 시계가 옷이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심사대로 향하는 인파가 더 빽빽해졌습니다. 사복 차림의 두 남자가 울타리 옆에 섰습니다. 강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요.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 여행 가방, 얼굴들을 지켜보았고 시간은 고무줄처럼 지루하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코트에 값비싼 여행 가방 2개, 그리고 아침인데도 선글라스를 낀 채 마치 이 무대는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한 손에는 휴대폰, 다른 손에는 탑승권. 그녀는 줄을 섰고 짐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형사들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줄의 뒤를 막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다가갔습니다. 잠시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그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며 사진에서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면처럼 정중함을 걸쳤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최유라입니다.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요. 이지혜 씨. 다른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같이 가시죠. 부산과 대구에서 온 수배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몸을 날렸습니다. 여행 가방이 굴러가고 휴대폰이 날아갔으며 구두가 벗겨진 채 그녀는 스타킹 바람으로 매끄러운 바닥을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그 다음은 짧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압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벌집처럼 웅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와. 그녀는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비행기 타야 한다고. 형사가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나에는 옷가지, 화장품, 여행용품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에는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 깔끔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약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이 붙어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된 위조 여권도 있었습니다. 계좌 정보가 담긴 서류철, 외장 하드드라이브. 그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녀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둥 그늘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옆에서 그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을 받은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가 민준이를 향해 씩씩거렸습니다.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너였구나. 내가 정말 널 선택한 줄 알았어? 누가 널 필요로 해? 아무것도 아닌 놈. 민준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 그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반걸음 그가 그녀의 눈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당신. 그녀는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곳에 끼어들었어. 조용히 늙어가면서 방해나 하지 말았어야지. 3년 동안 공들였는데 3년. 그녀는 직원용 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잠시 메아리 치다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턱은 꽉 다물었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서류를 펼치고
건조하고 업무적인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전 사건들에 대한 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유라는 가명, 실제 신원은 이지혜. 처음에는 소액 사기로 시작해 나중에는 노인 친척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로 전환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건은 금융상품 서류 위조, 사기, 절도 혐의입니다. 그가 민준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미 귀하의 카드 거래를 분쟁 거래로 잠정 인정했습니다. 부채는 분쟁 처리될 겁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수사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예상 형량은 대략 징역 12년입니다.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될 겁니다. 부산과 대구의 피해자들은 일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건조한 리듬 속에 제가 필요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질서. 체포 한 달 후 민준이가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지내도 돼요? 잠시만. 물론이지. 저는 그의 옛날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같은 포스터, 선반 위의 트로피, 벽에 남은 스카치 테이프의 희미한 자국. 이혼은 필요 없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분이 허위였으니 해소 사유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2번 저녁에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에 나와 농담을 하고 샐러드를 썰고 차를 끓이며 심지어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마치 내면의 공허함을 소중히 품고 쏟아지지 않게 하려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끓이고 복도에 불을 켜두고 식탁 위에 컵과 접시를 남겨두었습니다. 집은 점차 다시 집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차고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낡고 높은 의자에 앉아 진우 씨의 작업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유리창의 빗물처럼 어깨를 들썩이지 않고 조용히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작업대에서 찾았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읽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그가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우 씨의 글씨체였습니다. 오늘 민준이랑 5일 교환하는 법을 배웠다. 12살. 손은 아직 작지만 정말 집중해서 듣는다. 내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자랑스럽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와서 엔진 작업을 도왔다. 거의 하루 종일 말없이 일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런 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이거 거의 기억 안 나요. 민준이가 글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빠랑 여기서 이렇게 있었던 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아버지는 기억하셨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주 따뜻하게 회상하셨지. 제가 아버지 차를 팔았어요. 그가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영혼을 쏟아부은 그 차를요. 낯선 사람에게 제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려고 1,500만 원에. 넌 몰랐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야 했어요. 아버지는 절 막으려고 하셨어요. 저희 유라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싸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상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사과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우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가 왜 침묵했는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안 된다고. 아들 역시 피해자라고 쓴 그 편지. 읽어봐.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글줄을 따라가며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그 애도 피해자야라는 구절에서 그의 목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는 제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러 해 전, 처음으로 F학점을 받았을 때, 경기에서 졌을 때, 사춘기의 고민으로 힘들어할 때 안아주었던 것처럼. 다만 이제 그는 심장에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은 성인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닦고 노트를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차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전부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거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깊고 익숙하고 전율이 일 정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맥박처럼 확신에 찬 낮은 엔진의 울림, 소리는 점점 커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와인색 그랜저가 멈춰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크롬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운전석에는 이철수 사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며 별말 없이 우리에게 소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잖아요. 민준이는 마치 눈을 깜박이면 이 광경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건 언제나 사모님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쇠붙이가 아니라 사람을 걱정했죠. 가족이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돈을 내셨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500만 원을, 돈은 돈이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쓰인 사람들에게 있어야죠. 제가 팔았어요. 민준이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네는 피해자였네. 이철수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도 그걸 알았지. 그래서 자네도 구해내려고 모든 걸 그렇게 준비했던 거야. 우리는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차에 타서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그랜저를 제자리에 우리가 수없이 밟고 다녔던 그 오래된 기름 자국 위에 정확히 세웠습니다. 엔진이 멈추자 정적 속에서 올바른 냄새가 돌아왔습니다. 기름, 오래된 가죽, 그의 오렌지향 비누 냄새, 차고는 다시 차고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이철수 사장님이 제게 말하고는 민준이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께서 하신 일도 그리고 자네가 돌아온 것도 우리는 부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힘껏 껴안고 떠났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문가에 오랫동안 서서 차의 와인색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중히 지키자. 2주 후 사건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혜는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형량은 길게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차분한 설명. 약 12년. 은행은 민준이의 카드 거래 대부분을 사기 거래로 인정하고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일부 소액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냥 이체하고 잊었습니다. 테크코어 시스템즈의 주식은 서류철 안에서 벽돌처럼 묵직하게 현실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5억이 넘는 돈. 제게는 낯선 우리 삶과는 다른 액수였습니다. 며칠 저녁을 고민했습니다. 박동철 씨와 그의 어머니, 이제는 없는 집을 떠올렸습니다. 정재호 씨와 그가 들어갈 수 없었던 카센터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0만 원씩 수표를 끊고 당신의 가족을 기억하며 이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라는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속이 조금은 평온해졌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저 살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고 팔 생각은 없습니다. 가을에는 지붕을 고치고 정원을 정리하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며칠 어디론가 여행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그랜저는 우리 집에 서서 마치 집과 함께 숨쉬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차고에 가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진우 씨의 노트를 가져와 높은 의자에 앉아 상자 속 볼트, 와셔, 가스킷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길을 기억하려는 듯이 가끔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여기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그의 단정한 글씨체를 읽으며 종이를 통해 그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커피를, 저는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보닛을 열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 그가 물었습니다. 여행 전에는 5일류 점검. 항상 5일부터 시작해라라고 쓰신 페이지를 넘기며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딥스틱을 뽑아 닫고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상담 1. 시간은 결국 제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 전까지 우리는 그의 메모를 따라 필터, 벨트, 접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가 아닌 어릴 적 제 어떤 교대 근무의 피로도 풀어주던 보기 드문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리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명확한 이런 일이요. 내 아버지는 이런 날들을 사랑하셨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가 있었고 이제는 제가 있을 거예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시다면요. 난 찬성이야. 이철수 사장님이 차를 돌려준 지 4개월 후 저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햇살, 열린 차고. 저는 열쇠를 들고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준비됐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두고 봐야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가죽은 시원했습니다. 핸들은 진우 씨의 손이 닿았던 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노트를 떠올렸습니다. 출발 전에는 소리를 들어라. 열쇠를 돌렸습니다. 엔진이 고르고 깊게 울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치 곁에 아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조심스럽게 차고에서 차를 빼내 가장자리를 잡고 차체를 바로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요란함 없이 해냈습니다. 민준이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은행나무 길을 달리고 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 대학병원 옆을 지났습니다. 제가 40년을 일했던 곳, 습관처럼 경비 아저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특별히 서두르지 않고 그저 굴러갔습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보셨다면 춤을 추셨을 거예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포드로 저 가르쳐 주실 때 기억나세요? 이웃집 창문 아래서 6번이나 시동을 꺼뜨렸는데 기억나. 제가 말했습니다.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지.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후진하여 그랜저를 제자리에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정적 속에서 차고는 갑자기 가득 찼습니다. 텅 빈 것이 아니라 쇠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그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제가 고쳐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당근을 깎고 저는 양파를 썰었습니다. 먼저 볶는 게 나은지 바로 끓이는 게 나은지 논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집이 마침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삶. 저는 창가에 서서 차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진우 씨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5일 정상이라고 쓰인 페이지가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름 자국 위의 차는 마치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곁에 있어.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각자 길을 잃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해두었습니다. 기댈 곳을, 사람들을, 길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눈을 뜨고 설령 그로 인해 감사받지 못하더라도 곁에 머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는 잔인함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사람을 보며 그의 실수만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숨쉬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민준이는 상담을 계속 받고 아침에는 가끔 인상을 쓰지만 예전처럼 농담도 합니다. 저는 어디로 달려가지도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제 집은 제자리에 서 있고 그랜저는 차고에 있으며 저 모퉁이 너머의 길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알려주세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